그날 아침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화가 나버렸어요. 어이어이 하고개 부르듯 소리치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기분이란 70이 넘은 내가 어이라고? 길 가다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을 텐데 말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지나치려 했어요. 거기 할머니 하고 이번엔 할머니라며 부르더군요. 나도 할머니 맞긴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어떨까요? 획 돌아서서 똑바로 쳐다봤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음식물 버리지 마. 이씨 경비원이었어요. 이 아파트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째 되는 그 사람이죠. 키도 훤칠하고 어깨도 널찍한 게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든든해 보이는 체격이에요. 하지만 성격만큼은 정말 까칠하기 그지없어요. 음식물을 버렸다고? 내가 언제 음식물을 버렸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일반 쓰레기만 버렸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음식물 안 버렸다고 확인이나 해보고 말하라고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씨가 팔짱을 끼고 오히려 더 거만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뭐 버렸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뭘 버렸는지 왜 이 사람한테 보고해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말투도 반말의 태도도 건방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민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일반 쓰레기 버렸다고 대답했는데도 이 씨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쓰레기통 쪽을 흘끗 보더니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툭 던지듯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혈압이 확 오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대해도 되는 건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예의라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아이들도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니까 이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지만 가끔 이런 일이 생기면 혼자라는 게 더 서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오전 9시쯤 정미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 정자로 향했어요. 정미는 나보다 1살 어리지만 벌써 15년째 함께 이 동네에서 지내온 소중한 친구거든요. 정자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을바람이 불어와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아까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정미가 약간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서는 막내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해서 늦었다고 미안해했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상해서 그런지 시큰둥하게 반응했나 봐요. 정미가 내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죠. 이 씨 경비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지. 말하다 보니 또 화가 나더라고요. 정미가 그 얘기를 듣고는 쯧쯧 혀를 차며 정말 그렇게 했냐고 놀라워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말수 적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면이 있었나 싶다는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그 후로도 마트 할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각자 자식들 근황과 건강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무릎을 주물러가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바람도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정미도 어깨를 돌리며 자기도 결리는 걸 보니 분명히 비 올 거라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슬쩍 저쪽을 가리키더군요. 시선을 따라가니 바로 그 이 씨가 집게를 들고 단지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줍고 있었어요. 아까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는 이제 성실한 척이라는 모습이 더욱 거슬렸어요. 정미가 저 사람은 성격이 무뚝뚝하긴 하지만 일은 진짜 성실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나는 별로 동감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 씨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가식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키도 훤칠하고 어깨도 널찍한 체격에 일하는 모습은 확실히 성실해 보이긴 했어요. 정미가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며 자꾸 저쪽만 본다고 했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정미가 이상하다는 듯 웃으며 혹시나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사람이 일하는 모습 보는 거라고 변명했는데 정미가 더욱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얼굴 빨개지는 거 보라고 놀렸어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아침에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무슨 다른 감정이 있을 리가요? 그때 마침 이 씨가 쓰레기 집게를 들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점점 세지고 하늘도 더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이 씨가 우리 정자 주변 담배꽁초와 종이컵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하는 거예요. 이따 비 온다는데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 얼른 들어가. 툭, 또 반말이었어요. 그 낮고 굵직한 목소리에 아침의 불쾌함이 다시 올라왔어요. 게다가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정미가 내 반응을 보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며 반말 좀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나도 덩달아 기분이 나빠져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이 씨는 정미의 항의에 대꾸도 없이 그냥 쓰레기만 집으며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 무시하는 태도가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정미가 씩씩거리며 앉으면서 진짜 이상하다고 저런 무뚝뚝한 영감탱이가 뭐 어쨌다는 건지 투덜거렸어요. 나도 완전히 동감이었어요. 어디서 저런 버릇없는 태도를 배웠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정미와 나는 이 씨 험담으로 한참을 떠들다가 정말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분을 망쳐놓은 그 무례한 경비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주민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건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일로 소란을 피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앞으로 마주치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자리에 누워서는 자꾸 그 사람의 굵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분 나쁜 기억인데도 왜 계속 떠오르는 건지.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는데 아침 뉴스에서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하는 걸 들으면서도 마트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특히 정미가 좋아하는 김치가 다 떨어져서 내일 만날 때 얘기할 거리가 없어질까봐 서둘러 나선 거였거든요. 관절약도 새로 사야 했고 마침 마트에서 세일을 한다는 전단지를 받았으니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니까 하늘이 정말 새까맣게 변해 있으면서 바람도 세게 불고 있었고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해서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빨리 집으로 향했을 텐데 그날따라 무릎이 유난히 욱신거리고 아팠어요. 겨울만 되면 이렇게 관절이 말썽을 부리는데 비 오기 전에는 더 심해지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 벤치에 잠깐 앉아서 쉬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앉고 나니까 일어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무릎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와서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머리 위로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빗방울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낡은 우산이 내 위에 펼쳐져 있었고 우산을 든 손의 주인을 따라 시선을 올려보니 이 씨였어요. 또 밖에서 뭐 하냐? 그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들려왔는데 평소보다도 더 퉁명스러웠어요. 나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올려다보기만 했는데 이 씨가 우산 손잡이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계속 말했어요. 비 많이 온다. 이거 들고 들어가.
그러고는 정작 본인은 비를 그대로 맞으며 경비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넓은 어깨가 점점 멀어지면서 빗속에서 흐릿해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완전히 얼떨떨해져 버렸어요.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우산 손잡이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두근 뛰고 있었거든요. 우산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낡은 검은색 우산이었지만 튼튼해 보였고 손잡이 부분에는 오랫동안 사용해서 생긴 마모 자국들이 있었어요. 이 씨가 평소에 늘 쓰던 우산이구나 싶었는데 그런 소중한 우산을 나한테 그냥 맡기고 자신은 비를 맞고 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때 저쪽에서 어머어머 하는 소리와 함께 정미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정미도 비를 피하려고 서둘러 집으로 가는 길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우산을 들고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씩 웃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냐면서 누구 우산이냐고 물어보길래 이 씨가 준 거라고 했더니 정미가 손뼉을 치면서 까르르 웃으며 이거 완전 드라마라고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기라니 내 얼굴 좀 보라고 완전 빨개졌다고 놀려댔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괜히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비 와서 씌워준 거라고 그런 의미 아니라고 했는데 정미가 그래 의미 없이 자기 우산 빌려주고 본인은 비 맞고 뛰어간 거라면서 푸하하고 웃더라고요. 정미의 놀림에 얼굴이 더욱 빨개졌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기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냥 친절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정미 말처럼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결국 정미와 함께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정미는 계속 놀려댔어요. 다른 층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우리가 하나의 우산을 같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슬쩍 웃으시더라고요. 혹시 아까 우산 사건을 보셨나 싶어서 더욱 부끄러웠어요. 집에 들어와서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고 거울을 봤더니 정말로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조금 젖어서 엉성해져 있었고 눈도 평소보다 반짝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이 씨가 봤을까 싶어서 더욱 부끄러웠어요. 우산을 언제 돌려줘야 할까 고민하면서 저녁을 먹었어요. 너무 빨리 가져다 주면 뻔뻔해 보일 것 같고 너무 늦게 가져다 주면 미안할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자니 스스로도 우스워졌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이런 어린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이 씨가 비 맞으며 뛰어가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어깨가 넓고 키가 큰 그 모습이 그리고 우산을 내 손에 쥐어주던 그 순간의 따뜻한 느낌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냥 친절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다른 주민들한테는 이런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자 또다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감정이 맞는 건지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설렘이 나쁘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의 떨림이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 기분으로 한참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어느새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우산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우산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뭔가 핑계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아침 산책한다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경비실 쪽으로 향했죠. 경비실 근처에 다가가니까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는데 라면 끓이는 냄새였거든요. 아마 이 씨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경비실 앞에서 우산을 들고 망설이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이 씨가 나를 보더니 손짓을 했어요. 거기 뭐해? 그냥 들어와서 같이 먹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산만 돌려드리고 가려고 했던 건데 함께 식사를 하자니 괜찮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들어가게 되었어요. 경비실은 생각보다 더 좁았는데
모니터 여러 대가 벽에 붙어 있고 작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라서 정말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구석에는 전기포트와 컵라면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이 씨가 끓이고 있던 라면은 꽤 푸짐해 보이는 사리 라면이었거든요. 이 씨가 자기 의자를 덜컥 빼주면서 여기 앉으라고 하더니 라면을 반으로 나누어 빈 그릇에 담아 내 앞에 놓아주었어요. 국물도 적당히 나누어 담아주고 젓가락까지 건네주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식사해온 사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국물은 조금만 먹어. 혈압 올라간다. 이 씨가 툴툴거리는 말투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내가 혈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지만 그냥 이 나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면을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는데 적당히 매콤하고 면도 쫄깃했어요. 이 씨도 조용히 자기 몫을 먹고 있었는데 가끔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체크했어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맛있다고 작게 말하자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면이야 뭐 다 비슷하지 하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라면을 먹으면서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곤 했는데 이상하게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경비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정미가 들어왔어요. 정미는 우리 둘이 함께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씩 웃기 시작했어요. 둘이라면 데이트하는 거냐면서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는 바람에 나는 너무 당황해서 젓가락을 놓칠 뻔했고 이 씨는 괜히 기침을 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산 돌려드리러 왔다가 잠깐 한 젓가락 주시길래 먹고 가려 했다고 말하자 정미는 우산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라면 먹고 갈래 그랬다는 거잖냐며 경비 아저씨가 완전 선수라고 놀려댔어요. 정미의 놀림에 얼굴이 빨개졌는데 이 씨도 어색한 듯 자꾸 모니터만 보고 있어서 결국 라면을 다 먹지도 못하고 우산 고마웠다고 서둘러 말하고 일어나야 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이 씨가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투에서 약간의 아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정미와 함께 경비실을 나오면서도 계속 놀림을 당했어요. 진짜 이상하다면서 라면까지 같이 먹고 진짜 사귀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키득키득 웃는 정미 때문에 더욱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달콤한 기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아까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 씨가 의자를 빼주던 모습과 라면을 나누어 담아주던 손길, 그리고 혈압 올라간다며 걱정해주던 말까지. 그런 작은 배려들이 하나하나 떠올라서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게 설렘이구나 싶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고 오히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다시 생긴다는 게 감사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다가 문득 거울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내 모습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 미소가 자꾸 번지고 혼자서도 이렇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씨한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오랫동안 미용실에 가지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머리라도 단정하게 해볼까 싶어서 동네 미용실로 향했어요. 미용실 사장님이 오랜만에 오셨다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단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이라도 젊어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머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 씨 생각이 났어요. 혹시 티가 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머리가 다 끝나고 거울을 보니까 확실히 전보다 깔끔해 보이고 얼굴도 밝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미용실에서 나와서 바로 마트로 향했어요. 마침 오징어를 세일한다는 전단지를 받았거든요. 싱싱한 오징어가 평소 절반 가격에 나온다니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오징어를 고르면서 문득 해물전을 부쳐서 이씨한테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한 머리도 보여드리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마트에서 오징어를 살펴보니 정말 싱싱하고 좋아 보였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색깔도 투명해서 해물전을 부치면 맛있을 것 같았죠.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씨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혼자 라면으로 때우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따뜻한 해물전 한 접시 정도는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해물전 먹고 싶어서 사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결국 평소보다 많은 양을 샀어요. 부추도 사고 해물전 부칠 때 넣으면 맛있는 당근과 양파도 조금씩 샀어요. 그리고 막걸리도 한 병 집어들었는데 사실 혼자서는 막걸리를 잘 안 마시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오징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오징어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고 몸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썰면서도 계속 이씨가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추도 깨끗하게 다듬어서 썰고 당근과 양파도 채 썰어서 준비했어요. 해물전 반죽을 만들 때는 물 대신 맥주를 조금 넣으면 더 바삭해진다고 들어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조금 부었어요. 반죽이 적당히 되고 해물전을 부치기 시작하니까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오징어가 신선해서 그런지 냄새도 비리지 않고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한 장, 두 장 부치다 보니까 꽤 많은 양이 나왔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죠. 그때 문득 이씨가 떠올랐어요. 경비실에서 혼자 간단하게 식사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까 마음이 짠해졌어요. 해물전을 접시에 예쁘게 담고 막걸리도 함께 들고 경비실로 향했어요. 새로 한 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게 느껴져서 괜히 발걸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경비실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이씨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내가 접시와 막걸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야? 해물전 부쳤는데 너무 많이 돼서 혼자 다 못 먹겠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이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쳤어요. 근무 중에 이런 거 먹으면 모가지 날아가.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움찔했어요. 괜한 일을 했나 싶어서 접시를 들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런데 이씨가 다시 말하더라고요. 그냥 거기 놔두고 가. 나중에 먹을게. 그래서 경비실 안 테이블에 접시와 막걸리를 놓고 나오려 하는데 이씨가 갑자기 나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머리 했네. 그 말에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웃음이 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툴툴거리면서도 인정해주는 모습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서둘러 나가겠다고 하고 경비실을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점심시간쯤 되었을까? 갑자기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씨가 빈 접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접시는 정말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막걸리도 함께 들고 있었어요. 잘 먹었다. 맛있더라. 이씨가 그렇게 말하면서 접시를 건네주었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어요. 막걸리는 뒀다가 나중에 먹을 거야. 근무 중에는 안 되니까. 그리고 머리 잘 어울려. 그 마지막 말을 듣고 나서 완전히 얼떨떨해졌어요. 입에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바삭하고 맛있었다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씨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든든해 보였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 고마우면서도 머리까지 칭찬해 준 것도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이씨가 맛있게 먹어준 것 때문인지
아니면 머리를 예쁘다고 해준 기쁨 때문인지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어요. 이 나이에 머리 하나 하고 이렇게 설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장마철이 시작되어 매일 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쯤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에서 온 찰옥수수를 샀으니 함께 먹자고 하더라고요. 싱싱하고 달콤하다면서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나눠 먹자는 거였어요. 바로 옆동이라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였죠. 엘리베이터를 타니 2층에서 이씨가 탔는데 A4 용지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공지사항 같았어요. 단지 내 주차 규정 때문에 요새 새로 붙일 것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씨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엘리베이터 버튼 옆 게시판을 보고 있었고 우리 둘뿐인 공간이 이상하게 조용해서 긴장이 되었어요. 왠지 마음이 두근거려서 가방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이씨는 종이를 정리하며 어디에 붙일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으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씨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말하는 거예요. 장마철에는 집에만 있어야지. 어디가 괜히 미끄러지려고. 맞아요. 요즘 장마철이라 계속 흐리고 분명 아침엔 괜찮았는데 나오면서 하늘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씨가 내 일정을 걱정해주다니. 평소엔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챙겨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친구 만나러 옆동 간다고 대답했는데 입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평범한 대화인데도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미끄러지면 뼈 부러진다. 조심해. 무뚝뚝한 목소리였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우리 나이엔 정말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뼈가 약해서 한 번 다치면 회복도 오래 걸리고 심하면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현실적인 걱정을 해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씨의 관심이 단순한 친절인지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이씨가 돌아서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알았어? 몰랐어?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는지 볼도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이씨 눈에 약간의 답답함과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나를 정말 걱정한다는 마음이 전해져서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알겠다고 작게 중얼거렸는데 이씨는 들었는지 뒷짐을 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앞을 보더라고요.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 이씨가 먼저 내려 관리사무소 쪽으로 향했어요. 잠시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넓은 어깨와 곧은 허리, 손에 든 공지사항을 들고 성실하게 일하러 가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죠.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나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정미 만나러 가는 길에도 계속 아까 그 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장마철에는 집에만 있어야지. 알았어. 몰랐어? 그때의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단순한 친절 같지 않았는데 설레는 감정이 좋긴 했지만 그렇다고 확신할 수도 없어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뒤 정미와 함께 평소처럼 정자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정미가 갑자기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하얀 시루떡을 꺼내는 거예요. 시루떡이 정갈하게 잘려 있었고 팥도 적당히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죠. 정미가 시루떡 한 조각을 내 입에 쑤셔 넣으면서 이거 먹어보라며 맛있을 거라고 했어요. 한 입 빼어무니 정말 부드럽고 달콤하더라고요. 팥도 적당히 달고 떡도 쫄깃해서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정미가 웃으면서 미숙이 할매가 이 씨한테 떡을 받았는데 너무 많아서 자기한테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 씨가 그 할매한테 준 떡을 정미가 받아서 내 입에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혈압이 오르더니 떡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이 씨와 미숙 할매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맛대가리가 없던지 원. 정미가 그래도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맛은 무슨. 말라 비틀어졌다고 너나 처먹으라고 남은 떡 조각을 정미 쪽으로 던져버렸어요. 사실 떡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부드럽고 달콤했는데 그 떡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그 할매한테 줬다고 하니까 입맛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정미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껄껄 웃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질투한다면서요. 누가 질투를 하냐며 나는 얼굴이 벌개져서 벌떡 일어났어요. 질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내가 왜 질투를 해요? 이 씨가 누구한테 떡을 주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기분이 이상하게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미가 그럼 왜 갑자기 떡이 맛없다고 하냐며 아까까지 맛있게 먹고 있었잖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미숙 할매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맛있게 먹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혈당 관리한다고 둘러댔더니 정미가 에이 무슨 혈당 관리냐며 너 완전히 질투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씨가 다른 할머니한테 관심 보이니까 속상한 거라고 더욱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놀려댔죠. 아니라고 내가 왜 질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질투가 나는 거였거든요. 이 씨가 미숙 할매한테 떡을 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미숙 할매였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씨가 떡을 갖다 줄까? 혹시 이 씨가 좋아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는 아닐까? 뭐 그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기분이 더욱 나빠졌어요. 결국 미숙 할매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정미가 씩 웃으면서 사동 사는 할머니라고 했어요. 나이는 우리랑 비슷할 거라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씨가 그 집을 왔다 갔다 한다는 둥, 음식을 나눠주곤 한다는 둥 하더라고요. 이 씨랑 친하냐고 물어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가끔 경비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본 적은 있다고 했어요. 뭐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가끔 경비실에서 얘기한다는 것도 신경 쓰였고 음식을 나눠준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정미가 너 진짜 질투하는 거 맞다면서 얼굴 표정 보라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로 질투가 나고 있었으니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이에 질투라니 창피하다고 했더니 정미가 내 어깨를 토닥이면서 뭐가 창피하냐고 했어요. 사람 마음이 어디 나이를 가리냐면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위로해줬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씨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까지 깊어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도 놀라웠고 동시에 다른 할머니에게 질투를 느끼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미숙 할매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씨와는 어떤 관계일까? 온갖 상상을 하면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날 오후 정미가 집으로 와서 미나투나 치자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간단하게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한 건데 정미가 재미있게 하자며 한 판에 100원씩 걸자고 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긴장감이 있어야 재미있으니까 그러기로 했죠.
처음 몇 판은 나름대로 잘했어요. 정미보다 패가 좋게 나와서 200원 정도 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자꾸 이씨 생각이 나면서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미숙할매 떡 이야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정미가 환하게 웃으면서 패를 펼쳐 보이는데 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패를 봤더니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정미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좋은 패를 만들고 있는 동안 나는 딴 생각에 빠져서 제대로 게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미가 돈을 세면서 너 오늘 이상하다고 평소에는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하더라고요. 그 판에서 300원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판에서도 또 200원, 그 다음 판에서도 200원. 결국 총 700원을 잃고 말았어요.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닌 돈이지만 왜 그날은 유난히 기분이 나빴을까요? 오늘 그만하자고 투덜거리면서 가방을 챙겼어요. 정미는 웃으면서 자기가 커피 사겠다고 했지만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얼른 집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 민화투에서 진 것보다도 이씨 생각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내 자신이 한심해서 더 화가 났거든요. 정미 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데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성큼성큼 빨라지고 표정도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짜증이 났어요.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어린애 같아서 스스로도 우스웠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로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이, 어이. 경비실에서 이씨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돌아서서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어이 라고 부르는 게 마치 개나 소 부르는 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났죠. 내가 개냐 소냐면서 뭘 맨날 어이 하냐고 획 돌아서면서 소리쳤어요. 이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내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순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화가 나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계속 화가 났어요. 어이 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미숙 할매한테는 떡 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화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현관 인터폰 벨이 울렸어요. 누굴까 해서 문을 열어보니 이씨가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까 화낸 것 때문에 뭐라고 하러 온 건가 싶어서 더욱 기분이 나빴죠. 이거 주려고 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이씨가 비닐봉투를 내밀면서 말하는데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미숙 할매한테 줬던 그 떡인가 싶어서 더 화가 났어요.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씨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시간쯤 지나서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나니까 괜히 이씨한테 화를 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씨는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했던 건데 내가 너무 심하게 화를 낸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정말로 검은 비닐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씨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끝까지 두고 간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미안해졌죠. 비닐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서 열어봤더니 하얀 시루떡이 들어 있었어요. 정미가 줬던 그 떡과 비슷해 보였지만 좀 더 정성스럽게 잘려 있었고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씨가 미숙 할매한테 준 떡 중에서 다시 나한테 주려고 한 것 같았어요. 괜히 화를 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떡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정미가 줬던 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미숙 할매가 받은 같은 떡인데 이씨가 직접 갖다 준 건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걸까요?
떡을 먹으면서 생각해보니 이 씨가 나를 어이 라고 부른 것도 사실은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떡을 갖다 준 것도 혼자 다 먹기 아까워서 나눠주려고 한 거였을 수도 있고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씨가 나를 생각해서 떡을 갖다 준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의 화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괜히 화를 내서 이 씨를 당황하게 만든 것도 미안했고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을 보니 어제 이 씨가 갖다 준 떡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화를 내서 이 씨를 당황하게 만든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떡을 갖다 줬는데도 문을 쾅 닫아버린 것도 그렇고 뭔가 사과의 표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냉장고를 뒤졌어요. 냉장고를 뒤지다가 돼지고기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이 씨한테 갖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씨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씨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만 들어서 부랴부랴 준비했어요. 고기를 썰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이 씨 얼굴만 떠올라서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양념을 만드는데도 뭘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고추장인지 간장인지도 헷갈리고 설탕 넣었나 소금 넣었나 그냥 막 넣고 볶았어요.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데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이 씨한테 빨리 갖다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접시에 담으면서도 계속 설렜어요. 이 씨가 맛있게 먹어줄까? 혹시 너무 맵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을 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컸죠. 경비실로 가는 길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어제 화낸 것에 대한 사과도 하고 싶었고 이 씨가 기뻐할 모습도 상상하면서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경비실 앞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들어갈까 말까, 줄까 말까? 혹시 이 씨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화를 낼까봐 무서워서 한참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접시 든 손이 땀으로 미끄러지고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이러다가 식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경비실 문을 열었을 때는 이 씨 혼자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 씨가 접시를 보면서 물어봤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거 고기야. 제육볶음이고 어제는 죄송했다고 드셔보시라며 드렸어요. 이 씨가 놀라면서 밥은 있나 모르겠다며 밥통을 열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정신없이 만드느라 밥까지 가져오는 걸 미처 생각 못했는데 다행히 경비실 밥통에 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씨가 접시를 덥석 낚아채더니 옆 초소에 있던 최 씨를 불렀어요. 최 씨는 이 씨보다 두세 살 어려 보이는 분이었는데 평소에도 이 씨와 자주 얘기하는 사이였어요. 이 씨가 최 씨에게 할매 음식이 죽여준다면서 같이 먹어보자고 권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자기가 요리한 것처럼 뿌듯해하는 모습이 귀여웠거든요. 최 씨도 맛있다면서 입에 가득 넣고는 따봉따봉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두 영감탱이들이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젓가락질도 빨라지고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어이없었어요. 더 있냐? 이 씨가 접시를 거의 비우면서 물었어요. 최 씨도 나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 다 더 먹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죠. 알겠다고 가서 더 해올게요 하고 부랴부랴 집에 올라가 냉장고를 뒤졌어요. 다행히 돼지고기가 조금 더 있어서 또 한 판을 볶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양을 좀 더 많이 해서 두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영감탱이들 밥 해주겠다고 땀 뻘뻘 흘리고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혼자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 씨가 내 요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고 누군가 오랜만에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다는 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제육볶음을 들고 경비실로 내려갔는데 경비실 앞에 가보니까 이 씨가 미숙 할매랑 낄낄거리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을 숨겼어요. 손목이 부르르 떨리면서 죄지은 사람 마냥 숨어서 지켜봤어요.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 이 씨는 미숙 할매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더 달라고 해서 불이 나게 해왔더니 지금 뭐 하고 있냐면서 내가 만만하냐고 소리치면서 접시를 이 씨에게 쥐어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손도 계속 떨렸어요. 미숙 할매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슬금슬금 사라져버렸어요. 이 씨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눈을 깜빡거리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최 씨가 갔다는 둥 어쩌구저쩌구 변명하는데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가 최 씨 먹이려고 고기 했는 줄 아냐고,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냐고 소리쳤어요. 나는 내 진심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씨만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든 거였는데 딴 할매하고 히히덕거리면서 즐겁게 시간까지 보내고 있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접시를 던져버릴까 하다가 손에 쥐어주고 돌아서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화가 났고 집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진정이 안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변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렸어요. 정미였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정미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 씨랑 싸웠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시치미를 뗐어요. 무슨 소리냐, 왜 싸우냐고 했는데 정미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 문 앞에서 이 씨가 알짱거리다가 자기가 오니까 도망갔다면서 표정도 완전 풀죽어 있었다고 했어요. 정미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하는데 이 씨가 정말로 내 문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었다니 혹시 사과하러 온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버럭 소리쳤는데 정미가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어요. 어머, 진짜 싸웠다면서 뭔 일이냐고 어서 말해보라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미가 워낙 끈질기게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제육볶음 해다 준 것부터 시작해서 최 씨랑 함께 먹은 것, 그리고 미숙 할매와 낄낄거리고 있던 것까지. 정미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너 언제부터 이 씨 좋아했냐고 묻는데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누가 좋아한다 그랬냐고 소리쳤더니 정미가 그럼 왜 이렇게 질투하고 화내냐면서 완전히 좋아하는 여자 반응이라고 했어요. 정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질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스스로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정미가 조금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화낸 거 아니냐면서 이 씨도 당황했을 거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너무 심했나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요. 정미와 한참 얘기하고 나서 정미가 돌아갔는데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씨한테 화를 낸 것도 후회되고 그렇다고 먼저 사과하기도 어색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밤이 깊어갔어요. 그런데 밤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이 씨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화가 나서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앞으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할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쓰레기가 급한 건 아니었지만 혹시 이 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는데 비가 아직도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쓰레기통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이, 돌아보니 이 씨가 서 있었어요. 머리를 극적이면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어요. 화났어? 왜 그래? 무섭게. 이 씨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제의 화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나 봐요. 나는 쓰레기 봉투를 휙 던지면서 따발총처럼 소리쳤어요. 그 할매한테 떡은 왜 줬냐고, 왜 먼저 주고 나는 나중이냐고, 또 누구한테 줬냐고 소리쳤어요. 억눌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미숙 할매한테는 왜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지, 나한테는 왜 항상 무뚝뚝한지.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 씨도 화를 냈어요. 누가 그래? 내가 준 게 아니고 걔가 날 준 거야. 걔. 도대체 왜 걔 거리냐고, 그렇게 친하냐고, 짜증나 죽겠다고. 나는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걔라고 부르는 게 너무 친근하게 들려서 더욱 화가 났거든요. 마치 가족처럼 친한 사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투가 났어요. 내가 획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씨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걔는 내 동생이야. 나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동생? 동생이라고? 돌아서서 이 씨를 쳐다봤는데 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미숙이는 내 여동생이야. 혼자 살아서 가끔 반찬이나 떡 같은 거 갖다 주는 거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생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질투했던 미숙 할매가 이 씨의 여동생이었다니. 갑자기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동시에 괜히 질투하고 화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고요. 그럼 말을 해줘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소리쳤는데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안심이 되었어요. 동생이라니. 그럼 당연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괜한 오해를 했던 거였어요. 어이, 뒤에서 이 씨가 다시 불렀어요. 그거 어제 먹었던 고기 있잖아. 그거 혹시 또 해줄 수 있나? 맛있더라고. 다음엔 혼자 먹을게. 툭 던지고는 초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맛있었다고 하니까 뿌듯했고 또 해달라고 하니까 기대되었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 먹을 테니까 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지 않고 혼자 먹겠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빗속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참말로. 또 설레네. 또.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미숙 할매가 동생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씨가 내 요리를 또 해달라고 한 것도 기뻤고요. 오해가 풀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빗속에서 들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걔는 내 동생이야. 동생이라니.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나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질투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애를 태우며 라이벌로 여겼던 미숙 할매가 바로 이 씨의 여동생이었다니 이보다 더 황당한 오해가 또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는데 어제까지의 찌푸린 표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고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관절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괜한 질투를 했구나 싶어서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정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황당한 반전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미에게 큰일 났다며 미숙 할매가 이씨 동생이라는 폭탄 선언을 던졌더니 전화기 너머로 정미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놓아야 할 정도였어요. 정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웃어대면서 그럼 네가 그동안 질투한 상대가 장래 동서였네. 어머나 이거 진짜 드라마보다 더 웃긴다며 배꼽을 잡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전염되어서 나도 덩달아 웃게 되었어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시누이가 될 사람을 두고 질투하며 속을 끓였다니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정미가 숨을 고르며 그래서 화해했냐고 물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이씨가 제육볶음 또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정미가 어머어머 소리를 내면서 완전 사귀는 거네. 동생까지 소개받았는데 이거 정식 가족 대접 아니냐며 또 한바탕 놀려댔어요. 얼굴이 화끈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 관계가 남다른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정미와 평소 자리인 정자에서 만났을 때 정미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제까지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얼굴이 오늘은 환하게 웃고 있다면서 표정만 봐도 마음이 풀렸다는 걸 알겠다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말로 마음이 달라지니까 표정도 달라진 모양이에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의심과 질투 대신에 안도감과 기대감이 자리 잡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쪽에서 이씨가 단지 청소를 하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미숙 할매가 나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 같은 정겨운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마치 색안경을 벗어던진 것처럼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정미가 이제 미숙 할매 보면 뭐라고 인사해야 하냐며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차피 동생인 거 알았으니까 편하게 대하면 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미숙 할매를 보면 경쟁자가 아니라 이씨의 소중한 가족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마침 그때 미숙 할매가 저쪽에서 나타나서 이씨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모습을 보면 속이 쓰려왔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남매가 정답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았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당연한 걸 못 봤을까 싶을 정도로요. 정미도 저 둘을 보더니 진짜 남매 같이 보인다면서 어제까지 왜 몰랐을까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눈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나 말하는 투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보였어요. 두 사람 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타입이라는 것도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이것저것 들여다보면서 이씨가 또 해달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제육볶음도 좋지만 이번에는 다른 요리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씨의 취향을 더 알아보고 싶기도 했고 다양한 요리로 즐거움을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닭볶음탕은 어떨까? 아니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어떨까? 혼자 이런저런 메뉴를 떠올리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미숙 할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순수하게 이씨만을 생각하며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미숙 할매와 마주쳤어요. 예전 같으면 어색하고 불편해서 피하고 싶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다니요. 미숙 할매가 먼저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받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미숙 할매가 그냥 그렇게 지낸다면서 혹시 우리 오빠가 실례하지 않았냐며 성격이 워낙 무뚝뚝해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미숙 할매가 이씨를 우리 오빠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더욱 확실해졌어요.
정말 친남매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말끔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미숙 할매에 대한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인 것 같다고 말했더니 미숙 할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며 어렸을 때부터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숙 할매의 말을 들으니까 이 씨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과묵했다니, 그럼 지금의 성격이 원래 타고난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이 특히 기분 좋게 들렸어요. 헤어지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 씨에 대한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할까요? 미숙 할매라는 큰 오해도 말끔히 풀렸고, 동생을 통해 이 씨의 어릴 적 모습까지 엿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순수하게 이 씨에게만 마음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질투와 의심 같은 감정도 사랑의 한 부분이었구나 싶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깊은 신뢰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 씨와 나 사이에 뭔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미숙 할매가 동생이라는 걸 알고 난 후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이 씨를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심스럽고 불안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침에 산책을 나갔을 때 이 씨를 만나면 서로 눈이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이 씨가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곤 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무릎은 어때? 그래도 조심해. 계단 오르내릴 때 천천히 해. 이런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관심과 걱정이 느껴져서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씨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게 말투에서,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특히 달라진 건 이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정미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달려와서 말하는데 이 씨가 다른 경비 아저씨들한테 내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리 솜씨가 뛰어나다느니, 성격이 다정하다느니, 마음씨가 곱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며 정미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놀려댔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 씨의 마음을 조금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우리 둘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보기 좋다고,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정미가 그럼 왜 갑자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냐면서 창피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서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데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요? 며칠 후 이 씨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같이 장 보러 갈까? 저녁에 뭐 해먹을지 같이 정해보자. 이 씨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경비실에서만 만났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함께 나들이를 하자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오후 3시쯤 이 씨와 함께 마트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서 나란히 걷는데 이상하게 떨렸어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안에서만 만났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 씨가 자연스럽게 내 보폭에 맞춰 걸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트에 들어가서 장을 보는데 이 씨가 생각보다 꼼꼼하더라고요. 채소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신선한 걸로 고르고 고기도 색깔을 보면서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이거 어때? 돼지갈비 좋아해? 돼지갈비 좋아한다고 대답하니까 찜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무도 사고 감자도 사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고르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로 보였을 것 같았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이 씨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서면서 말했어요. 요즘 정말 행복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 씨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건 처음이었어요. 나도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어. 고마워. 이 씨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설렘과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쳐다봤어요. 우리 이제 만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만나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으니까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것 같다고 말하니까 이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내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만나는 거네. 좋아. 그날 저녁 돼지갈비찜을 만들어서 이 씨와 함께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씨가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어요. 혼자 산 지 10년 넘었다면서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힘드셨겠다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요즘은 나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맛이 난다고 했어요. 이 씨의 고백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이 씨에게 그런 의미였다니. 정말 고마우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나도 남편 떠나보낸 후로 혼자 지냈는데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픈 과거를 공유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같은 경험을 했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정미에게 이 씨와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정미는 드디어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놀려대더니 이제 축하해줘야겠다며 크게 기뻐했어요. 정미와의 대화 중에 갑자기 미숙 할매 얘기가 나왔어요. 미숙이는 뭐라고 하냐며 오빠 여자친구 생겼다고 좋아하지 않냐고 물어서 아직 정식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요즘 나를 보면 웃으면서 반갑게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미가 어머어머 소리를 내면서 벌써 언니라고 부르냐며 완전 인정받았다고 했어요. 정미의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미숙 할매가 나를 받아들여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이 씨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했어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함께 걷는 거였는데 다른 주민들이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축복받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말하니까 이 씨가 괜찮다면서 당당하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씨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로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서로를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씨가 내 손을 살짝 잡았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좋았어요. 내일 또 봐. 내일 보자고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연인이 된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 씨와 정식으로 만나게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1507호에 이사 온 분인데 얼핏 봐도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하고 머리카락도 파마를 예쁘게 해서 정말 젊어 보였어요. 나이를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새 이웃이 이사 왔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그 여자분이 이 씨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멀리서 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여자분이 이 씨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봤어요. 이번에는 그 여자분이 무거워 보이는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이 씨가 다가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씨가 상자를 들어주면서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가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 씨가 다른 여자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경비원이니까 주민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 여자분이 젊고 예뻐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자꾸 그 여자분과 이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떨 때는 분리수거장에서, 어떨 때는 아파트 입구에서 매번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이 씨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렸어요. 정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 젊은 여자가 이사 왔는데 이 씨랑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고, 혹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털어놨어요. 정미가 어디 사는 사람이냐고 물어서 1507호라고 했더니 그 사람 안다면서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봤다고 했어요. 정말 젊어 보이더라고 하네요. 정미에게 부탁했어요. 정민의 집이 15층이니까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여자분이 언제 나오는지, 이 씨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요. 정미가 처음에는 그런 거 하기 싫다면서 왜 그렇게 의심하냐고 했는데 내가 너무 불안하다고 하니까 결국 도와주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나는 분리수거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그 여자분의 동선을 체크했어요. 대충 언제 집에서 나오고 언제 들어가는지, 이 씨와 언제 마주치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했어요. 나이 70이 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불안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미도 집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그 여자분이 나오는 시간을 체크해줬어요. 대체로 오후 2시쯤에 나와서 4시쯤 들어간다고, 그 시간에 이 씨와 마주치는 일이 많다고 보고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 분리수거장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그 여자분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들고 가는 게 있어 보였어요. 혹시 이 씨한테 가져다 주는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그 여자분이 경비실 쪽으로 가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이 씨를 만나러 가는구나 싶었어요. 경비실 근처까지 가서 숨어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고 있어? 왜 여기서 숨어 있냐?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이 씨가 서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 일을 하다가 온 모양이었어요. 나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잠깐 쉬고 있었다고 둘러댔지만 이 씨가 믿을 리 없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씨가 1507호 쪽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얼굴이 빨개져서 거짓말이라는 게 뻔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분은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물어볼 게 있어서 가끔 얘기하는 거라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다고 못을 박아서 말했어요. 너만 보여.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이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구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과하니까 이 씨가 고개를 흔들면서 이해한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미에게 전화해서 오해였다고 말했어요. 이 씨가 그냥 친절하게 도와주는 거였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요. 정미가 다행이라면서 왜 그렇게 의심했냐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나이 차이가 나니까 불안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상대방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이런 감정들이 사랑의 일부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씨가 나만 본다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고 했을 때의 그 진심 어린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고 이 씨를 믿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50대 여성에 대한 질투 사건이 있고 난 후 이 씨와 나 사이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졌다고 할까요? 이 씨가 나만 보인다고 말했던 그 진심 어린 고백이 계속 가슴에 남아있으면서 마치 든든한 보호막이 쳐진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며칠 후 이 씨가 온천이라도 다녀오자는 제안을 했어요. 온천이라니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남편과 함께 다니던 때 이후로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좋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천 가는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연한 립스틱까지 발라보니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는 내 모습이 새삼 신기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 씨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이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 경비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깔끔한 흰색 셔츠에 회색 면바지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겨서 정말 멋있어 보이지 뭐예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나들이를 가는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준비됐어? 이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물어보니까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서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떠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이 씨의 손길이 든든하고 따뜻했지요. 우리가 손을 잡고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부녀 회장인 박 여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씨가 당황한 듯 내 손을 놓으려 했고 나는 오히려 더 꽉 잡았어요.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박 여사가 우리 앞에 성큼 서더니 팔짱을 끼고 이 씨를 째려보면서 근무 시간에 어디 가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리고는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보기에 안 좋지 않냐며 눈살을 깊이 찌푸렸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톤이 듣기 거슬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끓어올라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은 이 씨 휴가날이라고 우리가 손을 잡든 말든 그건 우리 자유 아니냐고 말했어요. 박 여사가 눈을 더욱 부라리며 여기는 공공장소라고 다른 주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나는 박 여사의 말을 끊으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박 여사님보다 이 아파트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았고 부녀 회장도 박 여사님보다 먼저 했다고요. 10년 전까지 내가 이 아파트 부녀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냐고 물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지면서 그제서야 나를 제대로 쳐다보더니 입을 벌린 채 눈만 깜빡거렸어요. 어머니가 그분이시구나 하면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혀 인사했어요. 몰라 뵈었다며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부녀 회장 하시면서 주민들 개인사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불필요한 참견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하더니 황급히 뒤돌아서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 씨가 나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방금 정말 멋있었어. 이 씨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당당함을 되찾은 기분이어서 마음이 상쾌했어요. 이 씨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구나 싶었지요. 다시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서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네요. 박 여사의 그 당황한 표정을 떠올리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온천장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이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이렇게 멀리 나들이를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이 씨도 그렇다면서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온천에서 하루를 보내며 이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소소한 꿈들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요.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있자니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씨와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서로 진심 어린 약속을 주고받았어요. 앞으로 아프거나 힘들 때나 기쁘거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자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자고 다짐했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이 나이에 이런 깊고 따뜻한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새로운 시작과 설렘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계속 이 씨와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달아올라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황혼이 지금부터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긴 세월 고개 숙여 걱정하며 살았지만 돌아보니 인생길 별거 없더이다. 우리 함께 걸어가 웃으며 노래합시다. 인생 뭐 있겠소. 한 번 왔다 가는 거지요. 봄꽃도 지고 나면 가을빛이 더 곱듯이 주름진 네 얼굴에 행복이 피어나네. 바람처럼 흘러가리라. 우리 함께